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5번째 페이지. 날씨가 아무리 추워졌다지만 해왕성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온이 영하 220도라는 해왕성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 주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겨울을 싫어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추위에 약하신가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약하면 천문학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야외 활동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밤에도 뭐 관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적지 않은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학생 때 특히 이제 겨울에 관측을 하면 망원경은 다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망원경 천문대는 또 그 공기 난류가 생기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나 난로를 못 틀게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공기가 이렇게 아른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차갑겠네. 실수로 혀라도 붙으면 큰일 나겠네. 사실 그 한겨울에 난로도 못 켜고 망원경 돔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거면 사실 그냥 바깥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벽만 있는 거지 외부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천문학자로 거듭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잡다운 우주사전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지님이 천문학계에 좀 최근 소식을 하나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소식을 만나볼까요? 이제 태양계 마지막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쫓겨나고 이젠 태양계 마지막 행성의 자리를 해왕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해왕성이 지금은 좀 다른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왕성의 궤도를 경계로 태양계에서 덩치 큰 우리가 흔히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덩치 큰 멤버들 말고 굉장히 덩치가 작은 부스러기들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들의 세계를 이제 정의하는 부스러기가 시작되는 경계를 정의하는 일종의 태양계 외곽의 관문 같은 역할을 지금 해왕성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쭉 하다 보니까 이 해왕성과 궤도가 비슷하게 겹쳐 있는 해왕성 근접 천체, 해왕성 주변 천체라고 하는 이제 줄여서 TNO라고 부르는 그런 트랜스 넵튜니안 오브젝트란 천체들이 있는데 이 천체들의 궤도 분포를 가장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뜻밖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태양계가 과거에 겪었던 이상한 현상을 가정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되게 재밌는 그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가정을 오늘 하나 풀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해왕성 그 외곽에 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밖으로 이제 부스러기들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 구조를 보면 일단 큼직하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부스러기들이 되게 많아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계 소행성 벨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과학 선생님이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가 있다는 거를 그 학생들이 암기를 쉽게 하려고 진짜 이상한 암기법을 하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화목, 화소목 뭐죠? 화목한 집안에는 부스러기가 많다. 일단 효과는 있네.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정말 뜬금없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요. 그냥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진짜 주입식 교육의 폐해. 그래서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런 이제 부스러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해왕성을 넘어가면 명왕성을 비롯해서 그 크고 작은 비슷한 천체들이 이제 함께 수백 수천 개가 함께 모여서 돌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외곽에 이제 소행성 벨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최외곽의 부스러기 벨트를 우리가 이제 카이퍼 벨트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명왕성의 경우에는 한동안 태양계 마지막 행성으로서 자리를 지켰겠지만 지금은 그냥 카이퍼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나마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제일 무거운 부스러기? 멤버. 그 정도가 부스러기 중 하나인 거죠. 명왕성도. 맞습니다. 그럼 그 TNO 해왕성 근접 천체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견된 수는 한 3,0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TNO들이 분포하는 궤도 스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짧게는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에 한 50배에서 100배부터 가장 멀게는 우리 지구 태양 사이 거리에 200배, 300배 정도 스케일까지 굉장히 넓게 퍼져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NO들이 또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어쨌든 뭐 엄밀하게는 타원 궤도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원에 가까운 거의 안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TNO들은 거의 해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찌그러진 궤도들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태양에 훨씬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궤도를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리 벗어나기도 하고 이 태양계 안팎을 들락날락거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큼직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큰 거죠. 그 약간 규칙성이 떨어지고 찌그러진 약간 타원 모양으로도 궤도가 형성돼 있고. 네, 맞습니다. 또는 또 그 중에 일부는 진짜 해성처럼 거의 5, 60도 가까이 궤도 면 자체가 크게 기울어져서 마치 원래 태양계 멤버가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유입이 된 외부 방문 천체인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천체들도 가끔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궤도에 대한 어떤 천문학자들의 해석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가설이 최근까지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단 역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명왕성이 행성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 그 미국 칼텍의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의도가 명왕성을 쫓아낼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 그 명왕성 바깥에 당시엔 명왕성이 9번째 행성이었으니까 명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0번째, 11번째 행성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명왕성과 엇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그냥 작은 천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 브라운이 새로 발견한 천체들을 다 10번째, 11번째, 12번째 행성으로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명왕성까지 그냥 싸그리 쫓아낼 것이냐 이제 이게 천문학계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명왕성에게 동생을 낳아주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명왕성 자체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이제 이런 좀 불상사가 생긴 거죠. 플루토 킬러 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왕성 킬러, 일명 플루토 킬러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 저 사람이 또 되게 이제 유쾌한 게 본인 그 구 트위터 현 X 그 아이디가 플루토 킬러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네. 아직도 그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확인해봤을 때 그 본인 X 계정의 그 배경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데스스타가 명왕성을 겨냥해서 빔 쏘고 있는 명왕성 죽이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래서 약간 좀 광인 같은 이제 그런 분인데 이 분이 명왕성을 쫓아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 마이크 브라운이 이번에 또 다른 가설을 들고 옵니다. 비록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보기에 좀 미심쩍어서 쫓겨나긴 했지만 명왕성 같은 애들 말고 진짜 해왕성, 천왕성급으로 덩치가 아주 커서 누가 봐도 이건 행성이라고 인정할 만한 진짜 찐 9번째 행성이 또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왕성 주변 천체 TNO들의 궤도 분포였는데 이 TNO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TNO들이 그리는 궤도의 분포를 보니까 그냥 랜덤하게 그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고르게 궤도가 분포하는 게 아니라 유독 한쪽 방향으로만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요. 반대쪽에는 거의 TNO들의 궤도를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태양계가 형성되고 주변 최외곽에 부스러기들이 붙잡히고 궤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경향성 없이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고르게 소천체들이 분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소천체들의 찌그러진 타원 궤도가 유독 한쪽으로만 쏠려 있더라라는 거죠. 뭐 엄청난 요인이 있다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마이클 브라운이 이제 자신의 대학원생이랑 같이 어떤 주장을 제기하냐면 궤도가 쏠려 있지 않은 텅 빈 이 자리에 어쩌면 해왕성급으로 훨씬 육중한 어둠 속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육중한 천체가 있다 보니까 얘가 쭉 돌면서 옛날에는 여기 이쪽 방향으로도 궤도가 있었지만 소천체들이 있었지만 얘가 이걸 다 집어삼켜서 교통정리를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얘가 휩쓸고 지나가지 않는 반대쪽 궤도에만 아직 붙잡히지 않고 살아남은 그 소천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마이클 브라운이?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최근 그 흥미로운 가설이 그건가요? 요것도 사실 조금 옛날 가설이에요. 좀 옛날이고. 아니 근데 행성급이면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나? 이게 숨어 있을 수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제임스 웹도 올라가고 또 굉장히 많은 지상망원경들로 이 마이클 브라운이 제시한 플래닛 9, 9번째 행성이라고 불리는 이 미지 행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이 가상의 행성은 적어도 우리 지구 태양 사이 거리의 거의 100배를 넘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리가 멀고 네. 행성은 참고로 별과 다르게 스스로 빛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먼 거리에서 도달하는 태양빛은 굉장히 어둡겠죠. 네. 게다가 또 그 희미한 빛이 다시 또 그 먼 거리를 날아와서 지구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배로 엄청 어두워서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천체는 되게 어두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온도가 미지근하다 하더라도 네. 온도를 갖고 있다면 적외선 같이 되게 미미한 열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제임스 웹이 올라갔을 때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행성, 9번째 행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았던 거죠. 예. 근데 또 행성, 9번째 행성을 찾는 게 유독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지다 보니까 엄청 느리게 움직여요. 얘가 행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네. 여러 날 동안 똑같은 방향의 하늘을 쭉 찍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배경별들을 배경으로 그 사이에서 무언가 작은 점이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행성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이 9번째 행성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워낙에 느리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공전 궤도가 막 5만 년 5만 년? 네, 1년이 5만 년? 네. 그러니까 한 해가 5만 년인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 며칠 찍었다고 해서 티도 안 나겠네요. 티도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변명은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흥미로운 가설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 9번째 행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 이 특히나 마이클 브라운이 명왕성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새로운 거 끼워 넣으면서 태양계 행성들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천문학자라는 이제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예.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찾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행성이 아니라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 블랙홀? 뭐 이런 가설도 있었고요. 예. 참고로 이건 좀 여담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블랙홀 가설을 제안했던 논문이 제가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이게 질량이 해왕성, 천왕성 정도인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실제 그 블랙홀의 크기는 뭐 한 제 손 주먹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의 이제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림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냐면 이 이론적으로 상상한 블랙홀의 실제 크기를 논문에다가 종이로 딱 이제 출력해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넣었어요. 1대1 사이즈 블랙홀을.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문 한 켠에 딱 A4 용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커다란 동그라미가 검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선하네. 잉크 많이 잡아먹는 이제 그런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이론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도 얼핏 보면 주변에 이렇다 할 가까운 별이 없는 굉장히 외롭게 살고 있는 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태양의 나이가 벌써 50억 살이기 때문에 지난 50억 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과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은 정말 독고다이 별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양 근데 외톨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태양은 다른 성단에 살고 있는 그런 화목한 별들과 달리 어쩌다가 성단 바깥으로 쫓겨나서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지만 50억 년 내내 혼자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 근처로 태양 정도의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별들이 만약에 슉 스쳐 지나갔다면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우리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던 천체들의 궤도가 좀 틀어지거나 쏠리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태양계 최외곽의 TNO들은 태양계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꽤 멀기 때문에 태양에서 받는 중력도 이미 약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계 외곽으로 어떤 다른 별이 쑥 지나갔다면 영향을 많이 받겠네. 그 근처를 지나가는 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설인 거죠. 야, 태양 같은 다른 별이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와.
그거 좀 조금이라도 검증해볼 방법이 있나요? 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지. 그렇죠. 예.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 갑자기 태양계 옆에다가 별 하나 만들어서 실험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시뮬레이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관측으로 확인한 그 TNO들의 궤도를 한 3,000개 정도를 이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의 별들이 다양한 질량, 다양한 속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한다는 시나리오들을 쫙 만들고 어떤 시나리오가 제일 지금 실제 관측되고 있는 TNO들의 궤도 분포를 잘 설명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오래전 우리 태양의 한 80%의 질량을 갖고 있는 우리 태양보다 살짝 무거운 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별이 꽤 가까이 접근합니다. 우리 태양으로부터 태양 지구 사이 거리의 100배 정도까지. 태양으로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의 100배 정도까지 근접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태양 지구 사이 거리의 100배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150억 킬로미터. 그 거리까지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건지 좀 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를 탈출하면서 찍었던 그 유명한 지구 셀카 중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파란 우주를 배경으로 점 하나 찍혀 있는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찍던 당시 보이저까지 지구와 보이저까지의 거리가 60억 킬로미터 정도였어요. 그러면 뭐 60억 킬로미터인데 그 근접 별은 아까 얼마? 150억 킬로미터니까 거의 두세 배 안에 들어오는 꽤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 태양과 이웃 별이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스쳐 지나갔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태양계 안에 침범했다가 나갔다. 하이파이브 정도 했다. 그렇죠. 거의 옷깃은 스쳤다라고 볼만한. 슬램덩크 그 장면 그 정도 같다. 그 정도의 꽤 이제 큰 인터랙션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태양 주변을 예쁘게 돌고 있던 꽤 많은 그 TNO들의 궤도가 흐트러지면서 태양계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금의 그 TNO들 궤도의 모습과 딱 부합을 하더라. 그래서 한 그 원래 태양계 주변에 예쁘게 붙잡혀 있던 TNO들 중에서 한 7% 정도는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우주 공간으로 쫓겨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또 그나마 붙잡혀 있는 TNO들 대부분도 이제 원래는 예쁜 원궤도를 그리고 있었지만 다시 한쪽으로 길게 찌그러지면서 지금처럼 뭔가 한쪽으로 비대칭하게 쏠려 있는 그런 독특한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별이 그 정도로 근접했으면 태양계에서 해왕성 안쪽에 있는 천체들한테는 영향을 안 줬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계 외곽에 살고 있던 TNO들 중에 일부가 이제 태양계 안쪽으로도 궤도가 작아지면서 싹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태양계 안쪽에는 또 육중한 우리 중력 덩어리들, 목성과 토성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흘러들어온 친구들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어서 와, 목성과 토성은 처음이지 이러면서 딱 또 옆에 그 반려동물처럼 이제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목성과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을 잘 관측을 하면 지금까지 거의 90개 정도의 위성들이 발견이 됐는데 각 행성 주변에서 그 중에 일부는 되게 이상한 궤도를 그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요? 다 대부분의 위성들은 목성과 토성, 중심 행성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혼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목성과 토성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같이 옆에 있던 애들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깍두기 같은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근접한 다른 별에서 왔다? 근접한 다른 별 때문에 태양계 외곽에 잘 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흘러들어온 그런 이제 이사를 온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 그러면 그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별은 지금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별이 지금은 대충 어디로 가 있을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 있는 건 그 별의 질량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태양과 중력을 주고받을 때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이 별이 얼마나 무거울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력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 반영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별의 나이입니다. 아, 별의 나이. 네. 별이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애기 별일 수도 있고요. 네. 이미 진화가 거의 끝난 막바지 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애기 별이었다면 네. 아직까지 어딘가 잘 가서 네. 그 궤도를 따라서 쭉 여행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미 우리 태양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거의 다 찬 늙은 별이었다면 유명을 달리했을 그쵸. 수 있나요? 지금은 자기 여행을 하다가 언젠가 사라진 지금은 사라진 별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흥미롭습니다. 근데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태양과 다른 별의 이런 근접 만남, 근접 조우가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지구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네. 이제 지구 생명체의 그 시작을 상상하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로 특히 천문학자들이 최근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여러 생명 물질 혹은 물 같은 여러 필수적인 요소들이 지구 안에서 조합되었다기보다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외부 천체에 묻어 있다가 그것이 지구로 떨어져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그 행성과 행성 사이를 오고 가면서 우주 전역에 범용적으로 생명체 종이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범종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범종설 가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태양계 주변에 다른 별이 쓱 스쳐 지나가면서 태양계 외곽에 얼어있던 얼음 천체들이 대거 태양계 안쪽으로도 날아왔겠죠. 예. 그러면 그 별과 태양의 상호작용이 일종의 트리거가 되어서 기폭제가 되어서 네. 이제 우리 지구 태양계 안쪽에 있는 지구를 향해서 생명 물질을 대거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행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생각까지. 이 가설 저희 지웅배 박사는 몇 %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너무 놀라워서. 아, 그런가요? 네. 그 사실 뭐 디테일하게 정말 인접한 다른 별이 지나가서 우리 지구로 해성이 추락했고 그것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까지는 디테일하게 아직 생각하기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하지만 예. 적어도 저를 비롯해서 꽤 많은 천문학자들은 네. 이 생명 물질 자체가 순수하게 지구에서만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네. 지구 바깥에 있던 재료들이 하나 둘 떨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좀 크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보이저 1호 관련 얘기도 좀 해주실 게 있나요? 태양계 외곽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우리 태양계 바깥을 날아가서 다른 별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탐사선 중에 하나가 보이저다 보니까 네. 앞으로 먼 미래 이 보이저가 어떤 별 곁을 지나가게 될지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저가 날아가는 방향과 또 다른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궤적을 쭉 추적을 해보면 네. 앞으로 보이저가 언제쯤 어떤 별을 지나가게 될지를 대충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은 흔히 그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삼체인들의 고향 한 4.2광년 거리에 떨어진 그 네. 별이지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살고 있는 별들은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다 각자 방향을 따라서 네. 혼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가까웠던 별도 다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태양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또 지금은 두세 번째로 가까웠던 별이 언젠가는 제일 가까운 별이 되기도 그럴 해요. 수 있군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이 움직이는 보이저의 방향과 네. 또 각각의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쭉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 한 3만 년, 4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네. 보이저가 다른 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네. 약간 그래서 소름이네. 좀 보이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아예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군요. 네. 야, 신기합니다, 진짜. 전에 뭐 태양의 외톨이별 여기 방점을 찍어주셔서 약간 걱정했는데 우리 태양도 어쩌면 과거에는 좀 추억도 있고 네. 누구랑 같이 만났던 경험도 있고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다시 그 혼자 독거 돌싱으로 살고 있지만 예.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갔던 별이었던 걸로 예. 우리가 좀 다행이네.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잡다누스 차선 오늘은 해왕성 바깥 궤도에 있는 티에노 그리고 또 태양과 다른 별의 어떤 조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